나만 살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미국마저도 환율을 약화시켜가지고 수출로서 그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똑같이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 통화를 갖다가 또 평가 절하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식으로 돼버리면은 거대 경제권인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소위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2013년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바로 환율 전쟁.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지난 1월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선정하는 한국 올해의 차가 발표됐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45개 차종을 대상으로 성능, 편의성, 안전 등 6개 항목이 심사됐다. 2013 올해의 차, 영광은 토요타 캠리에게 돌아갔다. 행사가 개최된 것은 올해가 세 번째, 수입차가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開発されたトヨタのグローバルコアモデルです。 그런데 토요타를 찾아온 경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토요타는 작년에 그 2년 만에 그 GM에게 뺏겼던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토요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12.1%이고요. 현대 기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8%로 지금 세계 5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40억이 넘는데요. 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실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업체들이나 한국 업체들은 수출 비중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약 20%, 나머지 80%는 전부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특히 환율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왕자 탈환에 성공한 토요타. 하지만 부활을 예상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북미 시장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부품 기지인 태국 홍수 등 토요타는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절치부심하던 토요타는 지난해 신차 10여 종을 쏟아내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때맞춰 이 흐름에 날개를 달아준 변수가 자동차 시장에 등장했다. 바로 환율이다. 환율이 자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부품 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수익 구조를 굉장히 좋게 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게 결국 이제 이어지면서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로 연결되고 그건 역시 신차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는 선순환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환율의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 시장 판매라든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구조가 되면서 자동차 업체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의 가격은 물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201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그 시작은 일본에서부터였다. 그동안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로화를 대량 공급했는데요. 그 결과로 일본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불리함을 겪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대응책이 필요했고 또 이번에 아베 정부가 엔화를 많이 방출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거침없는 엔화 약세는 일본의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무제한 금융 완화 정책을 약속한 아베 신조 총리.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아베 정부 출범 전 달러당 80엔을 밑돌았던 엔화 가치는 아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말 86엔으로 치솟은 뒤 10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수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일본과 수출 품목이 겹치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일본의 주요 수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또한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등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엔저 이후 우리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일본 업체들은 엔저에 힘입어서 1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 12월 36%, 작년 연간 35%에서 37%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현대 기아차는 작년 연간 8.7%에서 7.7%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는 이 환율이 약세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발빠르게 해외 진출과 확장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본 기업의 공세에 맞서 가지고 현대는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현대 기아차는 오히려 그 수세적인 입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엔저 공습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 가운데 하나인 현대 기아차.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가격을 앞세운 일본 업체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산업이 또 대표적인 일본하고 특히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라서 엔저가 주는 그 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싼 자동차를 원하겠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보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나 닛산이나 이런 자동차를 더 구입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통계치 수치에 의하면 엔화가 1% 하락하면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약 10,000대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다양한 기술력이 종합되는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부문과의 연관성이 높아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로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자동차 산업은 그 협력업체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많은 중견 중소기업을 같이 거느리고 있고요. 또 이 조립기업과 이 협력기업 사이에 수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그런 또 산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하면서 혹시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수많은 협력기업과 수많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엔화 약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이 워낙 환율에 민감한 데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GM과 크라이슬러, 포드가 있는 미국과 폭스바겐, BMW, 벤츠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현재 일본은 어떻게 본다면 나만 살겠다 이런 입장이죠. 국제사회 전체 일원으로 본다면 나만 살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예컨대 유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수출 많이 해야 돼. 중국도 수출 많이 해야 돼. 유로도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돼라는 관점에서 온 나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환율을 그 나라 통화를 절하시킨다면 그야말로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나 균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각국들이 자기 나라 사정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환율을 낮춰서 수준을 촉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국내 문제를 외국 국가에 떠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거대 경제권인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소위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든다, 세계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 총리는 무려 20조엔, 우리 돈 240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많은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 즉,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환율이란 카드를 이용한 것이다. 알다시피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린다거나 통화락을 열린다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 나라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인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일거에 확보한다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서 아마 환율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엔저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넘어가고,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이제 주요 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 중심형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그리고 경상수지 이런 것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 침체 역시 환율에서부터 시작됐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 G5 재무장관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크게 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1985년도에 그 달러와 엔화의 그 환율과 달러와 마르크의 환율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미스 얼라이먼트 돼 있다. 그러니까 잘못 그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건 정부 때 그 3개 국가 간에 일단 초기에는 합의를 해서 엔화의 가치를 더 높이고 도이치마르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프라자 합의가 1985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80년대 초반은 일본의 세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이날의 합의로 인해 1년 만에 1달러는 259엔에서 150엔이 됐고, 달러 가치는 2년 만에 30% 이상 급락했다. 이날 이후 미국은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독일과 일본은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그게 500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1달러 500원.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하나는 그건 있죠. 달러 표시로 된 우리나라 GDP, 1인당 GDP는 한꺼번에 2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그야말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될 수가 없죠. 일본이 받은 충격은 특히나 커 10년 만에 통화 가치가 3배나 올랐다. 엔화 가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다. 코피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이 거품은 순식간에 꺼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그 장기 침체 속에서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2008년 이후에 갑자기 엔화 강세가 되어버렸던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엔화 강세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블 펀치를 맞았습니다. 내수적으로는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 기업마저 엔화 강세 때문에 펀치를 맞았던 거거든요. 지난 91년 버블 붕괴 이후 2011년까지 일본의 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 28년간 엔고와 씨름했던 일본 정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율로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본 국내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주요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소비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부 궁핍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아마 세계 경제 여건 그리고 이제 일본 국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이제 전환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28년 전의 통화 전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신 이제는 일본이 칼을 들었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의 주가는 상승, 연일 최고 기록을 행진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일단은 통한 셈이다. 지난 2월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차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환율 전쟁을 견제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일본이 마지막 조치로 엔화를 약세로 돌려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통화전쟁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1985년부터 이 빚진 것 때문에 대놓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 통화 장관 회의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모두 비난하겠다 해놔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회의석상에서는 아무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상 일본의 엔저 기조를 용인하자는 것, 이런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는 데 반해 미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라도 이유는 지금 무제한으로 좀 통화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지면 결국에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일단 살고 봐야 세계 경제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걸 허용을 한 건데, 일본도 나도 그러면 똑같이 통화량을 나도 늘려서 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너는 그건 환율 전쟁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환율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지난 한 20년 정도 일본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엔저 용인 요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엔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경제 부활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보다 앞서 3차례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또 일본 경제가 살아날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야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수출 경쟁에서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좋은 물건들을 소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어서 오히려 수입 물가가 싸지면 미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침체가 돼가면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그 통화전쟁을 용인함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는 거죠. 반면 엔화 하락으로 우리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일본과 수출 시장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수출품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가 중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지는 환율 전쟁 2부에서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 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책을 지시하고자 한다. 환율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가보고 환율에 대응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수출 중소기업의 과제를 짚어본다.